내가 있던 로이드에서 거기서 나를 별명을 지어주기를 세계 조선산업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세계에 없는 조선소를, 어마어마하게 큰 조선소를 이런 식으로 져야 된다. 내가 늘 좋아하는 말이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하고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선방 그 메인 별도라고 필선방이 나네. 당위성은 있지만 정체성이 많지 않다고. 우크라이나 육상에서 경기를 내가 6.25 사변이 났을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때는 뭐 너나 할 거 없이 다 피난 가서는 뭐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렇잖아. 그래서 그 직장을 아르바이트를 구한 게 부산 부두에서 미군 군수물자를 하역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때 내가 생전 처음으로 쇠로 만든 큰 배를 처음 봤어.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야, 이게 우리가 책에서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예를 많이 들어왔는데,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웅장한 철구조물을 보니까 과연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를 방어하고 세계를 지배하는구나 하는 아주 그냥 그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순간에 막연한 꿈이지만 우리도 저런 배를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나라의 위상이고 국민의 자긍심이 생길까, 뭐 그런 생각을 어린 소년이 한 겁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나도 배 만드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대학 조선과를 입학하게 된 게, 그게 내가 조선하고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것이 6.25 사변 나던 해 1950년도의 얘기예요. 졸업하고 나니까 뭐 조선업이 없으니까 취직할 데가 없죠. 그래서 고민 끝에 내가 한 방법이 세계의 큰 조선소 여러 군데, 100군데도 넘게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뭐 스웨덴, 조선 선진국에다가 편지를 썼지. 내가 한국에 이런 청년이고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조선 기술자가 꼭 되고 싶으니까 나를 채용해달라. 근데 운이 좋아가지고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조선소가 스웨덴에 있는 코콤이라는, 말메에 있는 코콤이라는 조선소인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 채용하겠다고. 그래서 스웨덴의 조선소에 취직을 해서 간 것이 내가 외국 간 첫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했지. 영국이 조선의 본산 아니에요? 큰 집이지. 그래서 영국에 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잡지에 영국에서 제일 큰 설계 용역회사, 배를 설계하는 그런 엔지니어링 컴퍼니에서 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났어. 그래서 거기 이제 응모를 했거든요. 근데 운이 좋아서 그게 돼가지고 런던으로 자리를 옮겼지. 거기서 또 죽으라고 열심히 일했지. 뭐 없으니까 나를 증명할 방법이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고 정직하게 성의껏 하는 거, 그거 외에는 내 자산이 없어. 그래서 그러는데 그 회사의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하도 열심히 하니까 날 보고 로이드의 그런 조직에 가서 일해서 좀 더 세계적인 견문을 넓히고 그럴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그러나 로이드라는 건 밑에서 쳐다볼 때 그건 아주 별 같은 존재인데 감히 내가 거기를 정말 언감생심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그렇게 추천을 해줘가지고 로이드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뭔가 하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배의 모든 설계 도면을 승인을 하고 거기에 구조성이나 안정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배에 들어가는 모든 기자재 부품에 대한 검증을 하고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이잡듯이 기술하고 관련된 거는 다 검증하는 그런 기구예요. 그래서 거기에 검증을 못 받으면 배를 칠 수가 없어. 거기서 불합격이 되면 보험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배를 짐을 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로이드 검사관의 권한이라는 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선박에 대한 그런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진 그런 위치에 있지. 박정희 의장께서 한국을 해양국가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1차 5개년 계획을 만들고 그러는데 외국에서 공부하고 세계를 알고 국제적인 식견이 있고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런 젊은이가 필요하니까 신한무계를 설득해서 한국에 보내라고. 그때 이제 처음 그분을 만난 거예요. 날 보더니 손을 붙들더니 와줘서 고맙다고 말이지. 우리나라 3면이 바다인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뭐 이게 논두렁 가지고 싸우고 좀 바다로 뭐 뻗쳐나갈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배를 만들든지 고기를 잡든지 뭐 물건을 나르든지 하여튼 바다하고 관련된 모든 거라서 좀 바다로 뻗쳐나가는 그런 그 구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선 부산에 대한조선공사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내려가서 그거를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냐. 대한조선공사라는 건 조선 배를 만드는 공장이다. 그래서 부산에 갔더니 이게 조선소가 아니야. 풀밭이야. 잡초가 이렇게 자라고 조선소의 기계는 다 녹슬어서 다 쓰러졌고 독구라고 있는데 그건 물이 새가지고 쫙잘 물이 새서 들어오고 뭐 형편없어. 그래서 내가 외국에서 선진 기술하고 선진 학문을 배워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에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작업복 입고 낯들고 풀 깎는 일부터 시작한 게 이것이 1961년에 대한민국 조선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조선에서 풀 깎다가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박정희 의장한테 항의 편지를 썼어. 조선을 진정하고 싶으면 국가적 차원에서 조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만들어야 되고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인원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젊은 신동식이 하나 외국서 데려다 놓고 뭘 해라?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 날 보고 그러면 경제기관 있지 말고 청와대로 와서 앞으로 세계 조선 산업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변천될 거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조선 산업은 이런 좌표를 가지고 이렇게 가야지만 되겠다. 세계에 없는 조선소가 이런 식으로 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회사행정, 조선해운수산, 항만 관련된 부서를 다 통합을 해서 회사부를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의 세계 해운 수요는 여태까지는 조그만 배로들 운항했는데 앞으로 대형화 30만 톤 막 이렇게 대형화가 될 거다. 그리고 기술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를 지금 지을 수 있는 조선소가 세계 하나도 없다.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초대형
선박을 지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시장이 회복되면 우리한테 이게 다 온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를 믿고 모험을 하신 겁니다. 함께 해보지. 해가지고 시작한 게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의 첫 단추를 대통령이 낀 겁니다. 내가 있던 로이드에서 나오는 신문이 로이드 리스트라고 있어요. 거기서 나를 별명을 지어주기를 세계 조선산업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Father of Shipbuilding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배를 설계하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배 설계도면 우리가 그릴 능력이 없어서 외국에서 다 사왔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한국해사기술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조선 공부한 사람들을 국내외에서 끌어들여가지고 한국해사기술을 만들어서 지금 54년째가 되는데 그동안에 한국해사기술이 2,000종류가 넘는 배를 설계했고 대형 조선소를 수십 개를 전 세계에 설계했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배를 설계한 회사가 없어요. 그로부터 25년도 안 돼가지고 우리가 세계 조선강국인 영국, 일본, 독일, 스웨덴을 물리치고 우리가 세계 1위 조선국가가 됐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세계 제1의 조선국가로 만드는데 내가 작은 기여를 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다. 뭐 흔히들 신 회장님을 그 조선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표현들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각자 또는 뭐 선구자 이런 말이 어울린다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모든 그림을 그리셨고 계획을 세웠고 그것이 새로운 미래를 열었던 이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조선업 자체가 이 사이클링 인더스트리라고 파도처럼 이렇게 경기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경기가 좋았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물자가 99.7%가 배로 나릅니다. 0.3%만이 항공화물이에요. 조선은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고 해운이 없으면 이 물류가 안 돼. 그러나 그게 사이클링 인더스트리하고 수요가 많을 때하고 수요가 적을 때가 있어. 조선 산업은 사이클링 인더스트리지 소멸돼야 될 그런 산업은 절대 아닙니다. 당신네들이 돈도 가져오고 기술도 가져오고 원료도 가져와서 공장 짓고 다 되면은 우리한테 열쇠만 주면 우리가 열쇠 돌리면은 공장이 보르륵 돌아가는 그걸 턴키라고 그러거든. 그렇게 다 공장을 건설했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냥 외국 놈들이 기술 팔아서 돈 가져가고 기계 팔아서 가져가고 원료 팔아서 가져가고 우린 떨어지는 게 하나 없어. 우리는 봉이야. 그 사람들이 만든 물건 그냥 팔아먹는 것 뿐이야. 소비야.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모든 제조산업에 있어서 기술 개발 없이는 경제개발, 진정한 의미의 경제개발 없고, 경제개발 없으면 국가 발전 없고, 국가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 우리 좋은 게, 존슨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을 방문하시게 됐어요. 이번 한국 방문을 계기로 깜짝 선물을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기프트를 하겠다. 대통령께서 왜 의견이 없느냐고. 사실은 내가 과학기술연구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들 반대가 심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잠깐 생각하더니 과학기술연구소를 하는 게 좋겠다고. 과학기술연구소 준공식 날 영례를 같이 돌아보는 사진입니다. 과학기술연구소 하나가 생긴 것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여기서 파생된 연구소 약 80개가 됩니다. 한국에 오늘 이 시점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소나 카이스트가 없는 한국의 경제나 한국의 기술사회는 과학사회는 있을 수가 없어.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삼성전자다 포항제철이다. 모든 그 첨단 기술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엘고아라는 사람이 그 앞으로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전 세계가 인류가 멸종한다.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구 온난화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걸 해가지고 그 공로로 노벨상을 탔어요. 봉화가. 그래서 그때 내가 그분한테 편지를 쓰기를 참 좋은 행동이고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필요성만 강조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방법을 제시한 게 지금 내가 하는 탄소 중립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배를 설계하는데 예를 들어서 30만 동급 선박 이 기름을 대고 운영하면 보통 승용차, 소나타급 승용차 2,000대분의 이산화탄소가 거기서 나옵니다. 2,000대분이. 그러니까 이제 국제해사기구에서는 그런 거 이제 나오면은 우리 항구에 못 들어온다. 그걸 제약을 해.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 그런 배를 설계하는 사람은 그걸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맞추려면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이나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어떤 게 세계에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지난 한 15년, 2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고 하는 특허도 다 막아주고 비교 분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르웨이의 어떤 회사가 가장 뛰어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그 회사하고 이제 그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한국도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이거 한국에서도 그걸 좀 해보시지 않겠냐. 자기가 다 지원할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이 사무실을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 CO2를 포집해서 액화, 저장해서 연구 격리를 시키든지 또는 산업에 재활용하는 이런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제 노르웨이의 그 카본 CCS라는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전문 기업의 원천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실정에 맞는 이 포집원이 대형화되어 있는 이런 쪽에 적합한 우리 CCS 설비를 공급하고 그 후속적인 그 밸류체인을 만들어서 기술을 공급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화 설비에 맞는 CCS의 기술은 카본 코리아가 유일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기술을 접목하려면 경제성과 부지 문제 이런 것들이 결합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는 최적화 설비를 통해서 개발해 놓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수소는 그 메탄을 개질해 가지고 수소를 만들고 그걸 이제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개질을 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CO2를 잡아야 됩니다. 그 잡는 기술이 카본 코리아에 가지고 있는 CCS 기술입니다. 이 나이에 90이 넘은 나이에 저기 쌓인 게 내가 일주일에 나와 관련된 외신을 갖다가 내가 전부 다 집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려고 내가 뭘 하려면 실시간 베이스로 사건이나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노인네 헛소리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우리 직원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국내외 주요 그 이슈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기후변화하고 관련된 기술이나
정책이나 금융관계에 대한 그 뉴스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업투데이트한 거를 어디 가도 토론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어요. 회장님은 늘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일을 좋아하시고 또 신기술 또는 새로운 연구 이런 쪽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글쎄 특별한 인연이라 그럴까요? 부녀 박 대통령님의 그 첫 경제수석들이었습니다. 뭐 어떤 그런 인연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만나 뵙고 보니까 이런 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존경이 많이 갔는데 굉장히 놀랬던 거는 일주일에 빠지지 않고 선박육수라는 걸 갖다가 묵가지를 계속 발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 모든 정보를 당신이 갖고 계시는 그런 시각으로 모든 정보를 취합을 해서 그래서 그걸 일관성 있게 해당 관련자들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거를 해오셨고 이번에 우리 카본 코리아에서도 그런 걸 그대로 갖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매주 카본 브리프라는 걸 갖다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장님의 정성이 아니시면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뭘 잡으시면 굉장히 탐구하시는 겁니다. 한 번씩 이제 부산에도 그 강연을 하러 오시는데 30분, 1시간을 서가지고 강연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또 유럽 쪽하고 영어로 회의를 하십니다. 그 정도로 열정, 정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가 국가를 위한 그 투철한 그런 그 애국심, 이건 진짜 제가 그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고의 파라다임이 이제는 모든 것이 디지털리제이션을 해야 돼. 모든 것이 전자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이미 벌써 살고 있는데 그게 더 고도화되고 더 첨예화돼가지고 AI 사회가 됐어. 그 다음에 카본이 없어져야 돼. 카본이 없어지지 않는 사회는 있을 수가 없어 이제. 무역에서도 카본이 있으면 막 중과세 매기고 막 그래서 디카보니제이션, 디지털리제이션. 그다음에 옛날엔 나는 뭐 이것만 전공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이제는 다이버시피케이션이 있어요. 다각화 다양화. 그러면서도 이것이 미래지향적으로 창의적으로 개혁적인 그런 마인셋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시각이 있어야지 살아남지. 미래를 준비 안 하면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늘 좋아하는 말이 착한 목표를 세웠으면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하고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한 길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정성을 쏟고 거기에 대한 걸 하면 다 누구나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1960년도 초에 우리가 겪었던 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극복 불가능하다는 아주 처참한 가난하고 고난이 있었거든. 내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영문으로 해가지고 외국에서 이제 투자 받으려고 그러니까 다 비웃은 거야. 말도 안 돼. 차일디시하고 나이브한 그런 환타지라고. 꿈 같은 얘기다. 그러나 굴하지 않는 열정하고 의지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해냈거든. 그래서 지금도 젊은 사람들한테 마음 먹었으면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해서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하고 승리하려면 절대 중단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기백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내가 당부를 하지. 우선 무엇보다도 이 카본 코리아가 지향을 하고 있는 지금 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적인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카본 코리아를 이끌고 계시는 신동식 회장님께서 역사의 산 증인이셨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 경제 개발을 이끌어 오신 경제 개발자이시고 국가 개발자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카본 코리아가 할 일 또한 우리나라가 미래 산업에 있어서의 선두에 설 수 있는 그런 먹거리이기 때문에 카본 코리아의 미래적인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